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기는 우리 일반 건물에서도 가습이라든지 난방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시설에서는 높은 열량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 열매체이기 때문에 증기를 사용을 하는 곳이 이제 많이 있고요. 먼저 이제 증기가 일반 온수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큰 열량을 전달할 수 있고 열 전달 특성이 우수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기가 대기압 상태에서 그 현열뿐만 아니라 잡열을 이용해서 그 보낼 수 있는 열량이 539kcal예요, 시간당. 그래서 일반 물에 비해서 상당히 그 많은 그 열량을 좀 보낼 수 있고요. 증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 압력이 결정되면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서 균일한 온도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증기에 그 압력이 공급되는 압력이 그 변화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기의 온도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메가파스칼 약 10kg 정도의 그 압력으로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증기를 생산해서 보내주게 된다고 하면 거의 이제 200도 가까운 190도 약간 안 되는 그 정도의 온도의 증기가 이제 가는 것이고요. 각각의 압력에 맞춰서 그 해당되는 온도의 스팀이 증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또 특정한 온도의 증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압력으로 보일러를 운전하거나 또 증기 압력, 공급 압력을 조정을 해주면 되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압력이 결정되면 증기의 온도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높이에 관계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또 운반 동력이 불필요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증기는 기체 상태로 보내지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에 관계없이 공급하는데 좀 편리한 그런 특성이 있고요. 별도의 순환 펌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공급 압력에 의해서 쉽게 이송이 가능해서 순환 펌프의 동력이 필요 없는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저렴하고 응축수를 순환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증기가 이제 많은 열량을 그 보낼 수 있다 보니까 그 온수에 비해서 적은 광경으로도 동일한 열량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는 대부분의 배관 재질을 흑강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동간이나 스테인리스간을 뭐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긴 하지만 그 흑강간을 대부분 이제 증기 배관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그 온수 배관보다는 그 배관의 초기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쭉 책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되고 그 증기를 사용하고서 상변화를 해서 응축이 된 응축수는 다시 그 응축수 탱크로 환수를 시켜서 다시 가열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계통으로 이제 증기 배관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워터머와 소음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증기가 그 배관 내를 물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든요. 뭐 보통 한 25m/s 이상 그 정도 이상의 그 빠른 속도로 이제 가는데, 물배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에서 4m/s 정도 빨라봤자 뭐 그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한 10배 가까운 그런 그 속도로 증기를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배관 속에 이제 응축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응축수에 의해서 수격 현상이 매우 심하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증기를 초반에 이제 보내주는 그 시기에 응축수가 배관의 그 어떤 꺾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치면서 쾅쾅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증기가 그렇게 배관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감압 밸브라든지 뭐 어떤 유량 조절하는 그 투웨이 컨트롤 밸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더 유속이 더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소음이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일반 뭐 물배관에서도 이제 감압 밸브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이 증기 감압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 물배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약간의 그 고음의 그런 그 소음이 나는 특성이 있고요. 증기의 그 건도와 질 좋은 증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뒤에서 이제 뭐 바로 살펴보겠지만 건도가 낮은 그 증기 속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습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열선실도 많아지고 어텀마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밸브나 배관이 침식이 이제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운전 효율이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기를 중간중간 증기 트랩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그 습증기에서 이제 그 수분들을 좀 제거해주는 응축수나 수분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그 조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습증기와 그 건도에 대해서 좀 보면 그 물을 증기로 변화시킬 때 이제 보면 잠열이 필요하죠. 이 잠열로 인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증기로 변하게 되는데 이 증발하는 이 과정에는 그 물과 증기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돼요. 완전히 100%다 증기로 변화되기 전까지 일부 증발된 증기와 또 증발되지 않은 물이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습증기의 형태로 되고요. 여기서 이제 증발이 100%다 완료가 되면 수분이 없는 상태의 증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건포화 증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0도씨의 물을 가열을 해서 100도씨까지 가고, 이때는 이제 현열이 이제 소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증기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이제 잠열이 필요한 한 거고요. 이 잠열이 대기압 상태에서는 539kcal/h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포화수에서 건포화 증기, 그 수분이 없는 순수한 증기만 100% 증기만 있는 건포화 증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과정에서 건도가 있는 건데 이 건도는 보면 그 0에서부터 1까지고요. 이제 그 건포화 증기가 1이고요. 포화수가 0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증발이 다 될 때까지 건도가 수치가 이제 이렇게 1로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100%다 증발된 증기를 추가로 더 가열을 하게 되면 증기 온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과포화 증기, 과열 증기 또는 과열 증기라고 이제 과열 증기라고 좀 많이 부르죠. 증기의 그 건도가 저하되는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큰 원인은 그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보일러를 5kg로 그 설정 압력을 둬서 운전해서 5kg의 증기를 발생시켜서 공급하는 것과 그거보다 많이 낮은 예를 들어 한 2kg나 이 정도의 그 낮은 운전 압력으로 보일러를 운전시켜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2kg짜리 증기를 공급한다고 하면 2kg보다는 당연히 5kg나 8kg로 그 보일러를 운전시켜서 공급하는 높은 압력으로 공급하는 증기의 건도가 훨씬 더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이유는 앞에서 이제 봤듯이 증기의 그 공급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기의 온도 자체가 높아져요. 증기 온도가 100도가 이제 우리 대기압일 때는 이제 100도지만 점점 그 증기의 그 생산에서 공급하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기의 온도가 130도, 150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기의 공급 온도가 높아지면 그 속에 있는 수분이 바로바로 다 증발을 해서 증기 속에 있는 그 수분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증기의 운전 압력이나 공급 압력이 높아지면 증기의 온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완전히 다 증발을 해서 건도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증기 공급 배관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일러스 생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증기의 발생량보다 저쪽 그 증기 사용 설비에서 갑자기 어떤 사유 때문에 이제 증기의 사용량이 확 늘어나다 보면 미처 이제 보일러가 그 계속 압력을 유지하면서 공급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증기 공급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공급 압력이 떨어지면 증기의 온도가
공급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증기 안에 수분이 더 많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공급 배관에서 이제 열 손실이 많으면 당연히 수분이 많아지겠죠. 열 손실이 생겨서 응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급소의 수질이 불량해서 이제 캐리오버가 많아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보일러 안에서 이제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보일러 안에서 끓이고 있는 물의 수질이 안 좋게 되면 막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튀는 물들이 그냥 그대로 그 증기가 그 공급대에서 빨려 나가는 그 증기에 섞여서, 공급 배관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캐리오버 현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공급 배관 쪽으로 그 물이 튀어 넘어갔기 때문에, 공급되는 증기에서의 그 건도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기 공급계통, 그 배관에서, 수분이나 응축수를 적절하게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쨌든 뭐 그 배관에서 증기 공급되는 과정에 열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응축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응축수를 중간중간에 적정하게 계속 빼줘야 되는데, 빼주질 않으면 어쨌든 뭐 계속 그 수분이 섞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건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그 증기보다는 당연히 물이 그열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열 운반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증기 사용 설비에서 이제 가열이라든지 어떤 열량이 이제 공급된 열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열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증기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 수분으로 인해서 배관의 침식이나 부식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뭐 밸브나 디스크 이런 데서 침식이 발생되면서 설비의 수명도 짧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도 이제 생기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증기 시스템을 계획을 할 때는 먼저 이제 그 보일러에서 그 난방이나 급탕이나 가습 등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그 증기를 그 발생시켜서 보내줘야 되는지 그 부하량을 먼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고자 하는 증기의 그 소요량을 집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과연 이제 몇 킬로의 압력으로 그 공급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급 압력을 이제 뭐 높게 공급하면 좋겠지만, 이제 너무 또 높게 되면 이제 보일러 내압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증기배관 안에서의 그 유속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면서 소음이나 침식 이런 것들도 커지기 때문에 적정한 압력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급 압력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공급 압력에 따라서 증기배관의 광경을 결정하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보실 건데, 당연히 공급 압력이 높으면 광경을 좀 적게 하더라도 동일한 열량의 증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증기배관 이제 계획할 때는 속도, 압력 손실, 소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최대한 이제 건조한 증기가 공급되게 하려면 이제 가급적 그 온도가 너무 압력이 너무 낮지 않게 이제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효과적으로 응축수를 계속 빼줘야 되고, 또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신축이온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증기 사용 설비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제 에어벤트라든지 진공 브레이커 필요한 부분들에다 이런 부분들을 써주면서 전체적으로 증기 시스템을 계획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증기 사용량에 계산하는 거를 보면, 그 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활용하는 것이 이제 그 증발 잠열이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열량을 잠열로 나눠주면 증기의 소비량 또는 공급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증기의 그 증발 잠열이 그 공급되는 압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대기압일 때는 이제 539kcal인데, 이것이 이제 그 압력이 대기압이 아니라 뭐 1kg, 2kg, 3kg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증기의 그 증발 잠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수식상으로 보면 이제 지가 증기의 소비량, 시간당 그 몇 킬로그램의 증기를 공급하느냐, 또는 소비를 하느냐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 가열하고자 하는 열량, 가열하고자 하는 열량이고요. 이 가열하고자 하는 열량은 가열되는 가열하고자 하는 그 유체 유량에다가 비열에다가 그 유체 이제 비열이죠. 걷다가 이제 상승해야 되는 온도차, 델타 T를
이제 곱해주면 이제 열량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공조배관 쪽에 할 때도 이제 뭐 같은 그 맥락이죠. 이제 이거를 뭘로 나눠주느냐, 보면 이제 이게 공급하는 증기의 그 포화 증기의 엔탈피 하고 그 다음에 환수된 응축수의 엔탈피의 그 차이로 그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증기하고 응축수하고 엔탈피의 차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증발 잠열이에요, 잠열. 응축수에서 증기로 바뀐 예, 과정에서 그 소요된 열량이잖아요. 이 차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잠열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뭐 계산 그 예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난방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1000 LPM의 유량의 그 난방수를 가열을 하는데, 이 열교환기에서 그 50도씨로 이제 그 공급해서 70도로 가열해서 이제 뭐 펜콜이라든지 어떤 그 온수를 쓰는데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교환기에서. 그래서 델타 T가 50에서 70도로 올려줘야 되니까 이제 델타 T는 20도죠. 그리고 유량이 이제 1000rpm인데, 이 1000rpm은 뭐 단위를 이제 1000rpm이 분당 그 1000리터잖아요. 이게 뭐 키로 바꾸고 시간으로 바꾸면 이제 6만, 시간당 6만 킬로그램의 물을 공급, 열교환기에 이제 순환시켜주는 거죠. 공급 압력이 이제 증기 공급 압력이 2메가파스칼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메가파스칼일 때 증기 잠열이 516 킬로칼로리예요. 그 1kg당.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보면 그 포화 증기표를 붙여놨는데요. 이 포화 증기를 발생시키는 그 증기의 그 공급 압력, 증기 압력이 대기압일 때는 여기는 이제 증발 잠열이 킬로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 나누기 4점이 대충 그 정도 하면 되죠. 2257 킬로줄인데, 이게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증발 잠열이 작아져요. 증발 잠열이 작아지고, 대신에 이제 현열은 점점 또 커져요. 현열은 점점 좀 커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현열과 잠열을 합친 전열은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커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증기의 이제 어떤 물성이죠. 그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잠열은 줄어들고 현열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2kg일 때가 지금 이제 2163 그 킬로줄인데, 저거를 한번 환산을 해보면 2163 나누기 그 킬로줄을 킬로칼로리로 바꾸는 게 대충 4.2 정도 되죠. 약 4.2로 나누게 되면 515, 516 뭐 이제 소점 차이지만 그 516 그 킬로칼로리가 이제 그 증기 공급 압력이 2kg일 때 그 증발 잠열이에요. 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바뀐 물의 그 응축수도 그 순간에 2kg의 그 습증기에 섞여 있는 그 응축수는 그만한 그 열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열량이 뭐 완전히 뭐 응축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트랩 이후에서 이제 바뀌거나 이런 그 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현열들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열은 무시하고 잠열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잠열이 이제 516이고요. 그 위에가 아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유량에다가 비열, 물의 비열이 이제 1kg 칼로리죠. 그 1kg당 1도시에. 그래서 거기에 델타 T 20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주면 2325 킬로그램의 증기를 시간당 이렇게 보내줘야만 이만큼의 그 1000rpm의 물을 50도에서 70도로 가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트를 이용해서 18도씨의 공기를 82도까지 공기를 뜨겁게 이렇게 이제 가열해서 공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공급하는 이 공기의 그 풍량이 그 110 cmm의 분당 110 세제곱미터의 그 양이고, 이때 증기의 이때 이거를 가열하기 위해서 유니트에 공급되는 증기의 압력은 0.7 메가파스칼인데, 이때 이제 증기가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냐. 100cm은 이제 분당 뭐 이런 거고요. 단위를 풀면 이거를 다시 시간 단위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시간당 약 6,600 세제곱미터의 그 풍량으로 유닛 히터에 공기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공기 비열이 이 단위에서는 이제 0.32kcal예요. 그리고 0.7MPa일 때 증기의 증발 잠열은 489. 아까 2kg일 때 이제 516인데 0.7MPa 그러니까 7kg죠. 7kg로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 489. 이것도 뭐 뒤에서 표에서 7kg일 때 이제 2048 나누기 4.2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킬로칼로리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489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소비되는 증기의 양은 그 유량 풍량이 있죠. 풍량 6600에 비율 0.32 온도차 델타 T가 이제 82도에서 18도 이렇게 나누고 이때 공급되는 증기의 그 0.7MPa에서 증기 잠열이 489kcal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를 쭉쭉쭉쭉 정리돼서 279kg의 증기를 시간당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포화증기표는 뭐 그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식적인 SI 단위에서 요즘 다 이제 킬로줄, 메가파스칼 뭐 이런 단위를 쓰기 때문에 표를 이제 그 킬로줄 단위 표를 넣어놨고요. 그다음 이제 증기 공급 압력은 증기 공급 압력 뭐 보통 이제 게이지 압력으로 봤을 때 0.1MPa 1kg의 1kg까지의 증기는 이제 저압이라고 하고 1kg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압이라고 보통 그렇게 증기를 이제 분류를 하죠. 증기 1kg, 물은 뭐 1kg가 이렇게 높은 압력이 아니지만 증기는 일단 1kg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이제 높은 압력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증기를 보일러에서 운전할 때 약 0.5MPa에서 0.8MPa, 약 5에서 8kg의 압력으로 보일러를 운전시켜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뭐 저 압력 그대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이 압력 자체를 또 기계실에서 한 번 더 바로 증기했다 해서 일단 뭐 0.3MPa 정도로 1차 감압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건물에서 보내줘야 되는 그 증기배관의 길이라든지 뭐 또 공급량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좀 봐서 이렇게 하죠. 건물이 만약에 뭐 너무 좀 압력이 높아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면 이제 압력을 낮춰서 공급해야 될 거고,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소음이 좀 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또 압력이 높게 나가든지 뭐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압력을 또 너무 낮게 되면 또 사용하는 데서 증기의 공급 압력을 낮추면 증기의 공급 온도도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 사용하는 설비에서 필요한 그 증기 온도가 있으면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저쪽 어떤 뭐 가열하는 소비 장비에서 필요한 증기의 온도가 뭐 150도다 그러면 150도에 맞는 그런 공급 압력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2kg나 3kg 이렇게 낮은 그 압력으로 보내게 되면 150도에 해당되는 증기 온도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감압을 안 하려고 이제 보일러를 저압으로 운전하게 되면 캐리오버가 증가돼서 공급되는 증기 건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서 공조기의 증기 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탕 탱크라든지 급탕을 공급하는 컴팩트 순간 급탕 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통 증기 사용한 압력이 2kg나 뭐 높아봤자 3kg 보통 그 정도 되죠. 3kg 정도로 해서 보일러를 운전하게 되면 캐리오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습증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증기 공급 압력이나 보일러 운전 압력이 보일러에서 운전 압력을 낮게 해서 생산되는 증기 압력을 낮게 되면 증기 온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습증기가 많이 수분들이 섞이게 되고요. 공급 압력을 높이게 되면 또 증기의 생산 압력 자체를 높이게 되면 증기 온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수분이 있더라도 바로 증기 온도가 워낙 높아서 바로바로 다 증발해버려서 증기 건도가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고압일 때는 당연히 압이 높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배관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보내겠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보낼 때는 어쨌든 고압으로 보내게 되면 배관 사이즈가 한 단계나 두 단계 줄어도
저쪽에서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높은 압력으로 증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감압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높은 압력으로 공급받은 증기를 감압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증기 사용량이 절약이 돼요. 동일한 양의 증기를 공급하더라도 사용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증기의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기의 잠열량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증기는 현열보다는 잠열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잠열을 쓰려고 하다 보면 이 잠열이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잠열은 커지고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잠열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걸 한번 좀 보시면 열기환기에서 가열 능력이 100만 킬로칼로리인 장비에 보일러로부터 공급받은 약 5kg의 증기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와 또 이 열기환기 바로 전에서 5kg로 공급받았던 그 증기를 2kg 감압 밸브를 설치해서 2kg로 낮춰서 낮은 압력 2kg의 압력으로 열기환기에서 사용하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 증기 소비량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이제 100만 킬로칼로리 시간당 100만 킬로칼로리의 그 증기를 소비하는 이 열기환기에서 5kg로 이제 공급받은 증기를 이용해서 가열을 100만 킬로칼로리 가열을 해주려고 하면 5kg일 때 증기의 증발 잠열량이 498 킬로칼로리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앞에 이제 아까 포화증기표에서 보시면 5kg일 때 2086 킬로줄이에요. 그래서 2086 킬로줄을 이제 킬로칼로리로 바꾸려면 나누기 4.2 정도 대충 약 4.2 정도 해주죠. 그래서 이제 497 킬로칼로리 정도 돼요. 증발 잠열이 498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증발 잠열로 나눠주면 약 시간당 2008kg의 증기를 소비하게 되고요. 보내줘야 되고, 2kg로 이제, 5kg로 이렇게 공급받았던 거를 2kg로 강압 밸브를 써서 낮춰서 하게 되면 잠열이 이제 커져요. 516으로. 앞에 2kg일 때 2163 나누기 4.2 정도 하면 516 킬로칼로리가 돼요. 잠열이 2kg일 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1937kg의 증기만 보내줘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차이가 여기서 약 3kg, 0.3 메가파스칼 정도를 감압해서 쓰게 되면 증기를 약 시간당 71kg의 증기를 덜 보내줘도 된다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면 잠열이 사용할 수 있는 증기의 증발 잠열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기의 건도가 이제 향상이 되는데 감압 후에 현열이 감소하게 되므로 남은 잠열은 습증기의 건도를 높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감압하고 나게 되면 현열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보면 5kg일 때 현열이 670일인데 감압을 2kg로 해주게 되면 현열이 습증기에 있는 응축소의 현열이 562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요 열량의 차이만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량의 차이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응축수 수분들을 더 증발시키게 돼요. 재증발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겠지만,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어쨌든 감압을 시키게 되면 전반적으로 증기의 건도가, 습증기의 건도가 좋아지는 쪽으로, 향상되는 쪽으로, 증기의 성질이 좀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투자비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인데 고압에서는 이제 증기 비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압으로 증기를 공급하게 되면 수송 용량이 증대돼서 배관 간격을 좀 작게 해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비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더
작은 광경에서도 이제 충분한 그 양을, 같은 양을 보낼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광경이 작아지면 시설 투자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증기 설비에서 이제 공급 압력이 낮을 경우에는 너무 낮추게 되면 이제 트랩에서 작동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증기 사용하는 그 장비에서 1차 측의 증기 압력을 너무 낮추게 되면 어쨌든 트랩은 1차 측의 증기 압력으로 그 응축수, 발생된 응축수를 트랩을 통해서 밀어내서 이제 응축수 배관 쪽으로 넘기는 건데, 1차 측의 압력이 너무 낮게 되면 이제 트랩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1차 측의 압력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응축수를 배출하는 그 배출량 자체도 좀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낮게 되면 이런 응축수를 순환시켜서 재사용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증기의 사용 온도는 그 높은 온도의 그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급 압력으로 공급을 해줘야만 돼요. 증기는 하여간 압력이 결정되면 그 압력에서는 그 온도가 있고요. 또 거꾸로 그 온도가 필요하면 그 압력으로 보내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100도 대기압일 때는 이제 대기압일 때는 증기의 그 온도가 100도지만 2kg, 증기의 공급 압력이 2kg게 되면 133.6도, 그 다음에 증기의 공급 압력이 7kg, 0.7MPa일 때는 170도, 그 다음에 그 2MPa, 20kg일 때는 214도까지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게 2kg에서 3kg 사이, 보통 130에서 140도 사이, 그 사이 정도 되고요. 뭐 150도 이상 되게 되면 그 보일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170도에 그 증기를 공급받아서 뭔가를 가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증기 사용 설비에 설계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증기의 공급 압력을 0.7MPa로 보내줘야만 가능한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중간에 열 손실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일단 증기를 사용하는 쪽에서 그 200도가 넘어가게 되면 벌써 20kg가 넘어가잖아요. 그 보일러를, 노통연관 보일러라든지 이런 건 20kg짜리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10kg가 넘어가는, 일반적으로 노통연관 보일러는 다 10kg 미만이고요. 10kg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주문 제작이죠. 주문 제작. 일반적으로 노통연관 보일러는 다 10kg 미만이고, 10kg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수관식 보일러를 보통 많이 쓰죠. 수관식 보일러는 어차피 안에 이제 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그 스케줄 배관, 좀 굵은 관을 쓰게 되면 이제 필요한 압력까지 맞출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보일러에서 일단 20kg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kg가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20kg가 넘어가게 되면 보일러 만드는 것 자체도 좀 어렵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또 그 이상의 압력을 써야 되죠. 그래서 가열하는 온도가 보통 뭐 200도 넘어가게 되면 20kg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열매체를 써야 돼요. 증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고온의 열매체를 써서 열매체 보일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증기배관의 분류. 증기배관은 그 응축수 배관하고 증기배관을 동일하게 하느냐, 별개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관식, 복관식이 있는데, 단관식은 증기 트랩 설치하지 않고 그냥 그 보낸 증기관을 그대로 되돌려 오면서 거기에 응축 섞여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밸브를 중간에 써서 거기 밸브 개폐 조작에 의해서 증기를 공급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안 쓰죠. 저도 이 단관식으로 된 트랩을 쓰지 않고 그냥 응축수 배관이 없는 그런 단배관으로 된 증기배관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제 복관식이죠. 증기 공급하는 증기배관과 증기 트랩을 거쳐서 응축수를 받아서 그 응축수 탱크까지 되돌려오는 응축수 배관이 각각 있는 그런 배관으로 지금 뭐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응축수를 환수할 때 중력 환수식과 진공 환수식이 있어요. 중력 환수식은 그냥 자연 구비에 의해서 기계실의 그 응축수 탱크까지 응축수들이 응축수 배관을 통해서 환수되도록 하는 게 이제 중력 환수식이고, 진공 환수식은 응축수 배관 쪽에 진공 펌프를 연결을 해서 살짝 음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살짝 진공을 걸어줘서 그 물이 응축수가 강제적으로
또 신속하게 응축수 탱크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응축수 배관을 진공을 걸어준다는 얘기죠. 이것도 저도 실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책에서만 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이제 증기가 자연구배로 이렇게 넘어서 가기 좀 어려운 그런 형태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뭐 이제 자연구배로 못 넘어가더라도 뒤에 이제 트랩 쪽에서 나오겠지만 펌핑 트랩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퍼서 올려서 이제 그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공 환수식은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뭐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증기배관의 재질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흑강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을 증기관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하는 것이냐 뭐 이렇죠. 이런 문제가 좀 고민될 때가 있죠. 그 응축수 배관이 흑강간으로 하다 보니까 잘 새죠. 응축수 쪽에도 이제 뭐 공기도 있고 어쨌든 뭐 수분이 항상 이제 응축수 배관 쪽에는 또 일반 물하고 똑같다 보니까 응축수 배관이나 뭐 증기 배관에서도 많이 새죠. 나사 이음 같은 거 해놓고 그러면. 그래서 보통 증기 배관을 용접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부식이라든지 어떤 누수가 생기면 야 그럼 뭐 스테인리스로 할 걸 부식을 흑강간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았냐.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가성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성비.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을 일단 뭐 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단 좀 굉장히 좀 커지고요. 또 증기가 이렇게 가는 그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거기 습증기라든지 응축수 섞여 있다 보면 배관에서 그 마찰에 의한 침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동관 같은 경우는 약간 재료적으로 좀 무르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빵꾸가 많이 그 침식이나 이런 거에 조금 취약한 그런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하겠지만 스테인리스관이 또 이제 온도가 좀 높은 데서는 약간 그 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그 고온 부식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해서 뭐 그러저러한 거 생각하면 그냥 그 흑강간을 이용해서 하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면 그 배관 두께를 좀 두꺼운 형태로 이제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대처를 했는데, 뭐 낮은 압력에서 그다음에 증기의 그 유속이 그렇게 그 높게끔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배관을 선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 쓰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스파렉사코 이제 그 방문해서 뭐 그쪽에 기술연구 소장님이나 뭐 그쪽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스테인리스관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뭐 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뭐 어쨌든 흑강간보다 스테인리스관을 쓰게 되면 부식이 좀 덜 생기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우리 예전에 그 셰렌투브 형태의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내부가 다 스테인리스관으로 된 튜브를 쓰잖아요. 우리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그 증기 코일, 난방용 증기 코일이 들어가도 그 안에 튜브는 또 다 동관이고, 물론 이제 코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배관이 가서 쫙 분배관에서 여러 개의 코일을 쭉 해주다 보니까 그 동튜브, 코일의 그 튜브 안에서의 그 증기 유속이나 이런 게 배관에서보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배관 재질 자체가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이 부적합해서 안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뭐 동관의 스테인리스관, 동관 같은 경우 쓰면 이제 또 열 전달이 워낙 잘 되니까 배관에서 열 손실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뭐 동관은 이제 그런 침식이나 뭐 이런 좀 재료적인 강도가 약간 좀 부른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장에서 이제 보통 50mm 이하는 나사식을 하고 65mm 이상 이제 용접을 하는데, 50mm 이하도 대부분 보면 나사나 유니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새죠. 그래서 이게 워낙 그 신축 팽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도가 아주 극심하게 증기를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온도 차이가 아주 뭐 100도 이상 넘어가서 나는 경우가 이제 100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신축 팽창에서 많이 새서 뭐 작은 사이즈도 나사식을 안 쓰고 용접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뭐 저도 보통 웬만하면 상황이 되면 용접 작은 사이즈라도 다 용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증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 증기 공급